살다 보면 생겨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데이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요즘 이른바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데요. 안전한 이별을 위한 법적 장치는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교제폭력 발생 원인부터 법적 대안까지 정은영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우선 제가 앞에 교제폭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법적 정의에 들어가는 용어인가요? 지금 교제폭력,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인데요. 데이트폭력도 그렇고 교제폭력도 그렇고 법률의 규정에 들어가 있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데이트폭력이나 교제폭력, 지금 교제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데이트와 교제의 언어적인 의미가 조금 굉장히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지 말고 교제 폭력이라고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사귄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 또 중립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사귄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데이트라는 것은 좀 남녀 사이에서 호감이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또 낭만적인 행위라고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면은 그냥 폭력 행위들이 좀 정말 심각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데이트 폭력보다는 교제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는 교제 폭력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정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제 폭력 위험에 처해서 경찰서나 상담소를 찾아도 우리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게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교제 폭력이라는 게 연인 사이에서,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행위들, 폭력 행위들을 일컫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일반 형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 상해 또는 살인 이런 것들은 다 형법에 이미 규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 행위 과정에서 교제가 아니더라도 교제를 하더라도 또 교제 안 하더라도 그런 형법에서 규율하는 범죄 행위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처벌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교제 폭력의 경우에는 라고 조금 느끼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런 교제 폭력을 위한 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처벌법, 특례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 사건, 폭행 사건, 그런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은 처벌을 받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해서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조금 교제 폭력의 범위보다 조금 행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싫은 사람이 자꾸 따라다닌다든지 헤어진 연인이 자꾸 연락을 한다, 주위를 찾아온다, 그런 행위들이 다 스토킹 범죄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최근에 제정되었는데 그런 가정폭력 방지법, 그다음에 스토킹 방지법에서는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갔을 때 조사를 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면은 단순하게 둘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 일어난 폭행 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별도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딱 정해지려면 그만큼의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안타깝지만 이런 사고가 많이 생겨야 이거에 대한 법률 제정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상으로 명확한 처벌법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제 폭력과 관련된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교제하는 사이에서 뭐 통제를 한다든지,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네,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언어적으로 뭐 모욕을 준다고 하든지, 뭐 정서적 폭력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신체적으로 정말로 이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죠. 위협력을 행사해서 뭐 팔을 꺾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정말 이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성적으로 또 폭력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연인 사이니까 아무래도 네. 좀 그런 이제 성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몸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하나의 성적 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은 그 각각의 개개의 행위가 우리 이미 법률에 제정되어 있는 뭐 성폭력 방지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 형법 조항을 충족하면은 거기에 네. 다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근데 교제폭력이라는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더 처벌을 강화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형법보다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더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 명확한 처벌법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에서 사실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서 뭐 폭행이 일어났다, 네. 협박 또는 뭐 욕설을 한다든지, 네, 뭐 맞아요. 명예훼손이 있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네. 수사기관에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이 또 너무 친밀하고 맞아요. 보복이 일어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뭐 실제로 이렇게 정말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그 형사적인 문제로 네. 고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도요. 네. 이게 마음이 약해져요. 피해자가요? 예, 피해자도 마음이 약해져요. 왜냐면 이게 나도 굳이 그렇게까지 상대방이 그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 쪽에서도 네.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합의를 해달라고 막 종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네. 나가면은 그 좀 보복에 대한 좀 두려움 때문에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2차, 3차 그렇죠. 가해가 있을까 봐 미리 언제도 선처를.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된다고 네. 하면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는 합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양형의 정상 참작 요소 중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해 행위가 있었다고 피해를 받았는데도 합의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처벌 자체가 수위가 너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처벌을 하거나 법적 조치가 됐는데도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경우에 네. 다시 고소를 한다거나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 혹시 가중처벌은 되나요? 완전히 가중처벌이 되죠. 아. 동일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중처벌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사안이 보복성, 네. 보복의 고의를 가지고 네. 어떤 그 형사처벌이 대상에 되는 행위를 했다 하면은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교제 폭력에도 피해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일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제 폭력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처음에 뭔가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났을 때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좋은데 통제를 막 하고 싶죠. 네. 뭐 연락처를 막 보고 싶다든지 네. 누구 만나냐 어디 가냐 다 보고해라 이런 식의 그 통제가 조금 이제 전조 증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게끔 뭐 강요한다든지 뭐 그런 행위들도 교제 폭력의 범위, 물론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폭력의 그런 범위 안에 다 들어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언어적으로 뭐 모욕을 한다든지 또는 그 위협을 느낄 정도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는 뭐 이거는 그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뭐 피해자 다 네 탓이다라고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뭐 너 아니면 네가 나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자살
협박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의 행위가 있으면 협박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네. 처벌이 가능하고요. 또 나의 피해자의 명예를 뭐 훼손하는 발언을 막 하고 다니는 겁니다. 주변에. 그럼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어떤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네. 폭행으로 처벌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폭행을 했는데 내가 다쳤어요. 그래서 상해 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다쳤을 경우에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교제 폭력에서 여러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네. 피해자가 나는 이제 처벌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여도요? 네, 이미 행위가 잘못이? 있었는데 네.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의사가 원하지 않아요. 반의사 불벌이라고 해서 의사가 없으면 벌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네. 범죄에 해당되는 게 폭행죄랑 협박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폭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폭행죄로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를 해줘요. 네. 원하지 않아요. 처벌하는 것을 하면은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 말고 다른 폭행을 했는데 내가 진단서가 뭐 2주, 3주 나왔다. 그럼 네. 상해로 의율이 되니까 네. 상해는 반의사 불벌이 아니에요. 무조건 처벌이 가능한 거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더라도 다 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의율이도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으로 또 네. 이제 뭐 촬영을 한다든지 배포하겠다라고 협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촬영이라 하는 것은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만 그렇죠, 인정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의사의 서로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포 행위 자체는 또 별개로 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각각의 또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언어 폭력 이런 것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사실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드라마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법정에서 뭔가 좀 유리하려면 증거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피해자분께 녹취를 하세요 라고 하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 또한 망설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가 흐름이 가다가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대화가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럴 때 내가 급하게 뭔가 녹취를 잠시만, 하려는 이러면서. 이거 자체가 네. 뭔가 상대방을 더 자극시킬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증거 없나요, 방법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이런 교제 폭력에서 참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같이 뭐 동거하는 상황에서 또 네. 항상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너에게 폭력을 행사할게라고 하고 하진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계속 녹음을 하거나 할 수도 네.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미리 어떤 장치를 미리 준비를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녹음을 네, 준비해 네. 놓는다든지 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최근 뉴스 등을 보면 데이트 폭력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1994년에 여성 폭력 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규율이 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가족뿐만 아니라 배우자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연인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조금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2년에 가정폭력의 범위를 가족 구성원은 당연하고 친밀한 파트너까지, 그러니까 좀 연인 사이까지 네네. 다 의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결혼 의사가 뭐 있는 관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처벌을 받도록 피해가 발생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우리 일본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이제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만 규율을 했다면은 지금은
뭐 그 생활 본거지를 같이 하는 그런 교제 관계. 그러니까 지금 뭐 동거하는 단계까지도 꼭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은 굉장히 이제 결혼이나 준하는 네. 정도의 관계가 사실혼이거든요. 정말로 혼인 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굉장히 결혼한 사이랑 다를 바 없는 게 사실혼 네.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그렇지 않더라도 연인 사이 동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거하는 네. 생활 본거지 같이 사는 동거 가족 동거한 연인들까지도 다 확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네. 여자와 남자분이 계시는데 남자분이 이 여자분의 이상형인 거예요. 외모서부터 다 말투며 모든 게 다 내가 바라던 이상형이에요. 근데 물론 말은 상냥하고 다정하게 하는데 그 말에 언어 폭력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경우인 거죠. 네.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교제 폭력이나.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 폭력 이게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10명이 있었을 때 10명이 이 어떤 행위를 봤을 때 이게 이 법률 규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야지 처벌이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3명은 아닌 것 같은데 7명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은 이건 처벌이 된다라고 명확해야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난할 수 있을 뿐이죠, 도덕적으로. 근데도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면 네. 어떻게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걸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개선할 수밖에 아니면 감당하고 만나시거나 그런 네. 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그게 하나의 뭐 언어 폭력 단 하나의 단점이 있구나라고 하시지만 네, 네. 언어 폭력을 행사하신 분이 조금 더 발전하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피해자 입장이 정말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도 알 없는 수 것 없죠. 같고 네. 내가 제3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걸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관계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피해자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안다고 해도 사실은 남의 그 연인 사이의 관계에 함부로 개입하기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서 네. 자꾸 이게 조금 감춰지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변호사님께서도 직접 맡으셨던 사건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그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맡아요. 그 남녀 사이에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싫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든지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그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오지는 못하시고 또 그 다행히 가족에게 알리셔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 또는 주위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만들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내가 변호사님을 찾아가고 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마음을 먹기까지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예시가 혹시 있다면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결국은 그거는 이제 형사처벌,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그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랜 기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폭행, 협박, 그다음에 뭐 갈취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실 이런 교제 폭력이라는 게 이게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넌 범죄자 이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인 점, 그다음에 합의를 한 점 이런 것들이 참작이 돼서 그냥 단순히 벌금형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물론 데이트 폭력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우리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봤는데 요즘에는 뭐 사실 딸만 폭력을 당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성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뭐 자녀분들에게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 뭐 이런 걸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어른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그만큼 사회화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전조 증상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처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통제를 한다든지 막 폭력적인 성향을 비춘다든지 집요하게 뭐 헤어지고 나서 집요하게 스토킹한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글쎄요, 안전 이별이라는 게 딱 매뉴얼대로 이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소위 해코지 할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법률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법적 조치를 정말로 한다. 왜냐면은 연인 사이에서 뭐 신고하겠다고 해서 신고 진짜 안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경고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라도 그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충분히 라는 그런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면 또 정말 안전하게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미리 조금 우리 집이 뭐 예를 들면 망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오히려 차이도록 상대방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도록 점점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라, 이런 충고도 하신다고 하는데 현명하신 것 같네요. 네. 그것도.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미 교제 폭력을 당했다면 혹은 내가 지금도 당하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런 폭력 행위가 있었을 때 수사기관에 또는 뭐 여성의 전화 뭐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여성의 폭력과 관련된 거를 상담해주는 상담소도 많이 있고요. 그런 곳을 좀 찾아가 보셔도 되고 뭐 전화를 해보셔도 되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끙끙 앓고만 있지는 마시고, 또 변호사를 당장 뭐 법률 전문가 바로 찾아가기도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순히 상담만 하셔도 되니까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이제 벗어나면서 신고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상담 등등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폭력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상해를 입어서 어쩔 수 없이 티가 날 때는 사실 이미 늦은 것 같거든요. 그쵸, 그 전에 전조 증상이 보일 때부터 일단은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라도 먼저 알리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교제 폭력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지금 교제 폭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제 폭력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구제받을 수 있는, 바로 적시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법률들이 규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좀 그런 법적 테두리를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처벌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됨으로써 결국은 이런 교제 폭력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끝으로 우리 많은 연인들에게 혹은 교제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교제는 신성한 것이죠. 신성한 것인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나쁜 경험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변인에게 꼭 알려주시고 본인도 뭐 화가 나거나 그 가해자분들도 화가 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스토킹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큰일이 난다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범죄, 교제폭력, 혹시 지금 연인의 보복이 두려워 헤어지지 못하고 안전이별법을 검색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데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